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되는 반복, 쇠뇌는 이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바람도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가 있죠. 여기에서도 IPO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이제 주식 상장 관련된 건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중반까지도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물 들어오는 때 주식 상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블룸버그에서 게임스탑 5월, 6월 초 사이에 비트코인을 4,710개를 샀더라. 지난 이제 비트코인 살려고 13억 달러, 한 1.7조 원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큰 돈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결국 비트코인 샀습니다. 사실은 2021년이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소식이 맞죠? 그때 이제 뭐 거의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회사 중 하나 게임스탑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4,700개 샀답니다. 그래? 그래서 뭐 이게 뉴스거리가 될까 싶을 정도로 뭐 그러려니 그냥 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비트코인을 누가 1,000개, 2,000개, 10,000개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증명이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많이 누가 산다 어쩐다 해도 안 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겠죠. 반대로 아직 증명이 안 된 자산은 뭘까요? 뭐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될 겁니다. 뭐 이더리움도 지금 뭐 이또석 아닙니까? 혐오, 욕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스라이팅, 희망 고문, 또 뭐 이제 또 참무라, 또 뒤로 간다.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는 게 뭐다? 당연한 거다. 왜?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리고 올랐다고도 조정을 좀 몇 달만 가면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기분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요, 결국은 선택의 영역이세요. 뭘 사라 말아라 이제 연세다 다들 많으시잖아요. 뭐 내 노후, 뭐 심지어 내 앞으로 수십 년의 인생을 생전 보지도 못한 저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말 듣고 수천만 원, 수억을 던진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시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난 그래도 증명이 끝난 안전한 자산을 사고 싶다. 그럼 비트 사시면 돼요. 혹은 나는 조금 증명은 덜 됐지만 높은 가능성을 보고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알트코인 중에 좋은 걸 사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겠죠. 엄연한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토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합니다. 1분기 순이익이 6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조금 줄었다라고 하죠. 전년 동기라 하면 이제 작년 4분기 그때 트럼프 랠리가 있었죠. 뭐 그러고 보면 지난 1분기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유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서 마케팅 투자, 뭐 홍보, 광고 비용을 좀 썼을 수도 있겠죠. 현재 뭐 1분기 기준 이토로는 코인을 무려 130종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달 미국 나스닥에 주식이 상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본시장의 꽃은 주식을 그러니까 기업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코인 관련된 것은 뉴욕 증권거래소보다는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하는 주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그 시장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뭘 샀다. 실적이 어땠다. 주가가 올랐다. 코인을 샀더니 대박이 났다. 왜냐하면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이걸 사실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이런 투자자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주요 지표가 회사의 분기별 이런 실적이에요. 뭐 매출이다, 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코인 투자한 회사,
코인 관련된 기업, 상장 기업의 실적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이거 계속 발표하죠. 나 코인 샀는데 주가가 10배 됐네. 뭐 1000%, 2000%, 3000% 올랐네.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바람 잡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 샀는데 주가가 2000% 올랐다. 솔라나를 샀는데 주가가 1700% 올랐다. 이거 하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패턴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코인 투자를 했더니 바람잡이들 관련 기업의 실적이 주가가 올랐다. 성공 스토리들이 미국에서만 나올까요? 전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나올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석에서 이더리움 파생 상품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38% 급증했다. 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자금이 들어옵니다. 디파이 부문에 대해서 참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 거래량이 지금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량을 능가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 더 오르고 있다더라. 또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 거래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보다 구조적인 성장, 기관의 수용, 실제 유틸리티가 반영된 결과다. 예전에 그거 어디다 써? 어디다 쓴다는 거죠. 디파이에 쓰고 RW에 쓰고 스테이블 코인 망 위에 얹히고 스테이킹까지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 ETF 나온 거 아니냐. 이더리움은 단순히 시총 2위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너무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유망 자산이라고 해도 전 이더리움 당연히 뭐 핵 유망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언제 올라요?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다? 그들이 결정해요. 이렇게 계속 무슨 뭐 기사를 쏟아내고 뭐 좋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일반인들은 처음에는 그냥 이제 긴가민가 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의 단계예요. 불신의 단계가 있다가 어느 정도 축적 기간이 지나고 가격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반복과 세뇌는 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속이는 기가 막힌 전략이라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코인이 사기가 아니고 비트코인도 사기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쭉 밀고 나가고 계속 반복, 그것도 수년째 한다. 소송을 걸고 4년, 5년간 그대로 질질 끌고 가면 릿도속 하면서 욕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릿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것은 정말 드문, 이거는 제가 볼 때 2%도 안 돼요. 소수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더리움이 대세랍니다. 이더리움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RWA다, 이제 ETF도 승인됐다, 뭐 비축을 이제는 하는 그 회사들 좀 뒤에 또 있지만 뭐 이더리움 이제 비축하고 있거든요. 스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스테 하면 뭡니까? 다 이더리움 찬양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오르겠죠.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이게 카더라가 아니고요. 실제 거래 내역을 누군가 루콘체인이면 온체인 자료를 딱 내놓는 거죠. 아브락사스 캐피탈에서 지난 바이낸스 크라켄에서 이더리움을 지금 얼마나 샀습니까? 44,600개를 산 거예요. 출금을 했다. 이거 이제 자기 개인 지갑으로 뺀 거죠.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직접 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잡이, 세력들의 고객들이 살 수도 있어요. 바람잡이를 세워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력들의 이런 의도를 파악한 숙제 완료자. 이제 앞으로 보니까 미래가 이 방향으로 가겠네. 그럼 이거 사야겠네. 이게 뭡니까?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것이다. 어쨌든 지금 누군가 이더리움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은 팩트죠. 타이거 리서치. 자, 봤더니 이게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본사가 있는 이제 조그만한 조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 도쿄다, 저 싱가포르입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사무실 몇 개를 두고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이더리움은 RWA 시장을 독주하고 있다.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 리포트를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자산 토큰화 시장은 홀로 1등이다. 근데 다음은 누가 1등이 될 것이냐.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이더리움의 우위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보고서 아무리 뭐 유명한 누구라고 해도요. 맹신은 금물이겠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왜 지금 우위에 있냐? 초기에 시장에 진입을 했다. 선점했다. 두 번째, 지난 제도권 실험을 여러 번 했었다. 풍부한 온체인 유동성이 있다. 탈중앙화 구조 덕분이다. 하지만 지금 여러 경쟁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온체인 이제 규제 대응, 자산 기반 생태계가 더 많이 갖춰져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커져야 이게 이제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무한 경쟁이다. 뭐 이런 거죠. 누가 차세대 주자라고 하는 걸까요? 한번 좀 더 살펴봤습니다. RWA는 이제 아시죠? 뭐 모든 것을 이제 디지털 토큰으로 바꿉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반드시 특정 블록체인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이걸 고속도로라 표현을 했죠. 현재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1위가 뭐다? 이더리움입니다. 대략 59.9%, 대략 60%가 다 이더리움 고속도로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zk-sync 이제 뭐 영지식 증명 계열의 레이어 2가 되겠죠. 18%, 스텔라 4%, 앱토스 2.8%, 솔라나 2.8%, 폴리곤 2.7% 등등등.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시가총액, 자산 토큰화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12.49 빌리언이에요. 이건요, 아직 시작을 했다라고 말하기 너무나 민망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초창기도 아니고 극초창기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성비 따져야죠. 수수료 따져야죠. 속도 따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뭘 더 볼 것이다? 안전한 체인이야? 유동성 풍부해? 우리 이제 뭐 한 1,000억 원어치 살 건데 그거 문제 없겠어? 그 다음 규제 적합성 이건 이제 법에 위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면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초반에는 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2010년대 후반부터 JP 모건, 소시에테 제네랄, 여기 이제 프랑스 은행입니다. 뭐 유럽에서 산탄데르, 골드만삭스,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데서 2017년, 2019년, 2021년 그 실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돈을 주고받고 채권을 올려서 결제 테스트를 이미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잠재력이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이 지금 이 대기업들이 이미 이 여러 가지 실험을 이더리움 위에서 해본 겁니다. 성공 사례가 쌓이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뭐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 블랙록에서도 비들 펀드를 어디 위에 얹혔습니까? 이더리움 위에 론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돈이 몰리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뭐다? 이게 이더리움이다. 근데 이제 해당 자산에 실제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진짜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더리움이 시가총액이 지금 가장 크죠. 온체인 유동성 풀이 가장 큰 유일한 플랫폼이다. 기관들은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체인이 이게 그 너무 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로 전 세계 부동산, 주식, 채권, 화폐들을 이제 물에다가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더리움, 제가 비유라고 그냥 얘기 드립니다. 이더리움이 동해 바다요. 그나마 제일 큰 거예요. 이더리움이 크니까 우리 여기에다 한번 녹여볼까? 뭐 부동산, 채권, 화폐, 이더리움 한번 써볼까? 솔라나는 한강 정도 돼요. 스텔라, 저 춘천 호수 크죠. 근데 이제 전 세계 수요가 감당이 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앱토스요. 크긴 큰데 시냇물 정도요. 이게 아직은 시가총액도 그렇고 유동성 풀이 이게 이제 좀 민망한 수준이 아직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들을 위해서 이더리움을, 솔라나를, 스텔라를, 앱토스를 키울 거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경쟁을 하는데요. 범용 블록체인. 이제 일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죠.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신속한 최종성 확보에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범용 블록체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인입니다.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아비트럼, zkSync.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TPS 속도 지금 솔라나가 단연 빠릅니다. 65,000 TPS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폴리곤이 7,000, 아발란체 4,500, 아비트럼 4만이네요. zkSync 2만. 에버리지 피는 이게 수수료인데 수수료도 솔라나가 가장 낮아요. 0.006달러. 다 지금 뭐 0.1, 뭐 0.2 다 저렴하죠. 기존 대비하면 다 그렇습니다. 이제 범용, 일반 블록체인은 실은 RWA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 블록체인 말고 난 자산 토큰화에서만 쓰고 싶은 특화된 체인이 있다. 이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플룸, 메이플 파이낸스, 컨버지, 만트라 등등등 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초창기다 보니 가능성을 보고 이제 막 뛰어드는 거죠. 하지만 제 선택 원픽은 항상 대장주,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보시면 이미 기관 투자자에 보십시오. 블랙락, 마스터카드, 페이팔, 모건 스탠리. 지금 이제 미국 국채만 팔고 있지만 나중에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물론 다른 지금 프로젝트들도 지금 다 이제 메이저 기관들이 다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장주는 온더 파이낸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특화 체인이 유리할까요? 뭐 쓰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규제 준수가 중요해요. 자산 토큰화, 법을 지켜야 되고 KYC는 고객이 누군지 신원정보를 파악해야 되고요. 자금 세탁 그 방지해야죠. 그것을 RWA 특화 체인은 그 체인 안에다 집어 넣어놨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범용 체인, 일반 체인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별도 외부의 절차가 필요해요. 그 별도로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 할 때는 이 특화 체인을 쓰면 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하는 업체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실은 편해집니다. 특화 체인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범용 체인은 이미 실은 이더리움, 솔라나 이미 달려가고 있잖아요. 스텔라 이미 출발했습니다. 아직 초창기입니다. 특화 체인은 제 기준에는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나, 유동성 면에서 보나, 인지도 면에서 보나 시작도 안 했어요. 테스트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 거냐? 여기 이제 보고서에서는 이더리움의 시장 독주는 점차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오직 선점 효과였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더리움 여전히 좋게 봅니다. 이더리움의 이제 호환이 되지 않는 체인은 사실상 죽은 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범용 체인, 특화 체인 모두를 검토 대상에 올리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요. 특히 알트에서는. 범용을 선택하든 특화 체인에 투자를 하든 저는 웬만하면 대장주 위주로 가자. 그게 앞으로 쏠림 현상,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도 도쿄만 부동산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강남만 비싸지 않습니까? 지방은 빈집이 늘어나요. 이런 현상이 모든 것에서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가 아니라면 여기에 대장주는 지금 이더가 맞거든요. 아니면 솔라나, 아니면 이제 특화 체인에 아무래도 대장주는 언더 파이낸스가 맞거든요. 만약에 난 작은 시총의 코인에 하고 싶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대신에 큰 변동성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각오가 반드시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은 그게 투자하시려면 실은 비중 조절이 필수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 동생과 함께 계속 얘기 드릴까요? 이 잔소리죠. 어떻게 보면 수억을 날려보면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경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온더 파이낸스 여기 보시면 XRP 레저의 미 토크나 국채를 출시했다. 퀴즈입니다. 온더 파이낸스에서 왜 리플 망했다가 미 국채를 출시했을까요? 자체 망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출시했을까요?
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통해서 쉽게 국채 토큰 발행해서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휴를 한 거죠. 온도 파이낸스와 리플망 제휴한 이유는 당연히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게 이렇게 나가면 되죠. 온도 파이낸스는 자체 블록체인이 없나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메인넷 올해 초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테스트넷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삐걱삐걱 대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온도 파이낸스 이걸 또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산한 이 노트북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제품이 있는데 A마트에서만 팔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만든 그 상품을 B마트에서도 C마트, D마트, 롯데마트, E마트 여러 가지 뭐 코스트코에도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 파이낸스 자기 자체 망을 당연히 나중에 쓰겠죠. 근데 잘 나가는 큰 업체 입점을 시키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파이낸스 메인넷 출시가 됐죠. 올해 초에 자체 메인넷을 출시를 했는데 초반에 지금 이게 출시됐을 때 퍼미션드 레이어 1, 퍼미션드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퍼블릭,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퍼미션리스 혹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론칭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은 그 퍼블릭보다는 이런 것을 그 프라이빗을 더 선호합니다. 자, 실제 자산 토큰화 특화 체인이죠. 검증자 승인 기반 운영, 실물 자산을 스테이킹, 이자도 줍니다. 크로스 체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기관급 컴플라이언스, 법을 잘 준수를 할 수 있는 특화 체인이 온도 파이낸스의 메인넷이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5월 14일 기사입니다. 자, 온도 체인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JP 모건 체인 링크와 함께 뭔가 빵 하고 뉴스를 터뜨렸죠. 이게 지금 제휴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뭘 했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도표를 좀 쉬운 걸 하나 찾아봤습니다. 키넥시스는 JP 모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체인 링크는 이제 그 체인을 링크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이제 링크, 호환해 주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죠. 요거 이제 고속도로 그 인터체인지라 보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리고 온도 체인은 뭐냐? 여기에서 미 국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단기 국채를 특히 판매하거든요. 누구한테? 기관 투자자. 전 세계 기관 투자자에게 미국의 단기 국채를 팔기 위한 3자 제휴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 입장에 생각하면요. 미국의 단기 국채를 JP모건 은행 계좌 있겠죠. 거기 은행에 돈 넣어서 바로 손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은 기관 투자자는 규모가 크거든요. 이거 뭐 1,000억, 뭐 2,000억, 뭐 심지어 조 단위로 국채를 삽니다. 이게 실은 되게 정산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게 뭐 비즈니스 데이, 뭐 3데이, 4데이 하거든요. 이 막 일주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게 또 중간에 몇 개 또 기관들을 거쳐야 돼요. 요런 과정이 다 생략됩니다. 수수료 훨씬 싸죠. 기존에 진짜 뭐 그 1,000억에 그 1%만 부과해도 그 얼마입니까? 수수료 중간에서 엄청 뜯겼는데 이제는 쉽고 저렴하고 싸게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정산도 예전처럼 뭐 몇 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이제 뭐 거의 뭐 그렇게 몇 분 안 걸릴 겁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이제 미 단기 국채를 사면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죠. 요거 실시간으로 이자를 가만히 있어도 내 계좌에 싸줍니다. 엄청 편한 거예요. 체인까지 호환이 된다. 이건 뭐냐? 이더리움 위에 이 부동산 채권을 사고 싶고 혹은 저 솔라나 위에 있는 미 국채를 사고 싶고 여러 가지 뭐 아발란체 위는 이거 사고 싶은데 이걸 내가 뭐 그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 중간에서 체인 링크가 저기에 있는 자산 또 다른 체인에 있는 자산을 싹 다 긁어 와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상품 다 이걸 살 수 있게끔 호환을 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편해지는 거겠죠. 자산 토큰화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특히 지금부터 5년, 10년 제가 볼 때 시총이요.
정말 아까 뭐 12빌리언 거기에 공이 최소 2개는 저는 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 국채는 위주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입니다. 저는 정말 잠재 성장력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CFTC의 위원장 지명자 있죠. 브라이언 퀸텐즈가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은 입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 법을 통과시켜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이 실현이 되려면 의회의 규제 명확화. 이게 영어로 clarity죠. clarity가 그래서 시장 구조법. 이 코인이 상품이야? 증권이야? 관할이 누구야? CFTC야? SEC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뭐다? 그에 따른 CFTC 역할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전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요. 나 CFTC 위원장 가기 전에 법부터 통과시켜. 나 그래야 나 위원장으로 나 할 거야. 나 가기 전에 그 법 통과시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죠? 자, clarity, 명확화하는 법. 그 다음 genius,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법 있죠?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비트코인에도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비트에도 호재입니다. 근데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저는 당연히 알트코인의 호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실은 비트보단 알트 관련인 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이 클래리티 수정안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표결을 통과를 했습니다. 뭐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는 뭐 SEC다, 뭐 CFTC다 두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하고 코인의 70% 이상은 뭐다? 상품으로 규정을 기준에 맞춰서 하는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죠. 좀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증권이냐 상품이냐 예전처럼 뭐 고소당하는 그런 시즌이 아닌 거죠. 이게 교통정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교통정리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게리 겐슬러가 안 했잖아요. 그 지금 후임자가 고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끝나면 어떻게 된다? 알트코인 ETF, 크립토 지수 ETF 등의 돈이 쪼르르르 조금씩 흘러가겠죠. 자, 규제 명확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확정된 트렌드는 뭐다? 알트코인 ETF라고 작년부터 거의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SEC, 제 동생도 이거 아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3주에서 5주 내에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조금 이제 말끝을 흐립니다. 빠르면 7월, 늦으면 10월도 될 수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뭐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솔라나 ETF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거 뭐 대봤자 그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이더리움 됐더니 그 오히려 가격 떨어지던데 이런 분들도 있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더리움이 됐으니까 솔라나는 전시간 문제라고 당연히 봤죠. 뭐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뭐 저기 나중에 헤데라, 스위, ETF에 지금 뭐까지 얹어주겠다? 스테이킹 이자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얘기가 전 다른 거라 봐요. 이거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스테이킹 자체가. 저는 ETF 플러스 이자 주는 거 이건 엄청난 욕망을 이제 딱 열어주는 그 창구가 열린다라고 전 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요 제가 라인을 하나 껐죠. 2021년 좀 길게 보시면 뭐랄까 좀 마음이 편안해진달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저도 보거든요. 2021년 상승장에 이게 이제 맞고 이제 하락장 쭉 밑으로 22년, 23년 있었죠. 근데 23년부터 사실은 이제 쭉 올라왔었죠. 그래서 24년도 3월달 1억 원 시대 열렸다 해놓고 3월부터 11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계속 물을 먹였습니다. 21년 상승장의 꼭지점이 24년도에 지지선 역할을 했었죠. 참 이때 24년도 지금도 지루한데요. 24년이 길이로 따지면 이게 더 길었어요. 정말 지루해서 뭐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었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 드리면 비트코인 기준 바닥을 계속 잘 다졌던 거예요. 왜? 23년, 24년, 2년 연속 정말 미친 상승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조정이 실은 없었어요. 2년간 상승을 했는데 7개월간의 조정은 제가 볼 땐 이건 좀 필요한 조정입니다. 이만큼 오래 길어질지 몰랐죠.
그랬다가 다시 뭐 이제 1억 저기 얼마입니까? 뭐 1억 5천 6천 갔다가 또 한 번 이제 4월 달에 한 번 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기존의 고점을 갈아치웠죠. 조정이 없는 상승은 저는 실은 불안해요.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저는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4월 달에 나름 바닥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상방은 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우리가 대부분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뭐 이거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토탈 3 차트거든요. 코인 시가총액에서 비트와 이더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번 라인을 껐죠. 특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4월 초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 관세 폭탄을 거의 핵폭탄을 날렸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공포가 최고조였죠. 이게 끝났다. 정말 미국 나스닥도 엄청난 하락을 겪었고 코인은 뭐 특히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실은 이때도 계속 샀다. 바닥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산다. 얼마가 되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매수의 적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때 사신 분들은 아마 나쁘지 않았겠죠.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일부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기존의 최고 시가총액 21년 말 그리고 24년 작년 12월 초였겠죠. 비트코인은 이미 기존 최고점을 훌쩍 깨고 넘어갔는데 웬만한 알트코인은 기존의 최고점을 당연히 지금 한참 밑에서 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도 더 오르지 않겠냐. 제가 왜 알트코인은 더 이제 지금부터 소위 말하는 그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 만약에 시장 구조법, 지니어스법이 미국에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만약에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RWA, 디파이가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바람잡이들이 없다면 언급하는 언론사들이 만약 없다면 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서 24시간 무기한 선물, 뭐 파생 상품, 뭐 밈코인 등등등을 상장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알트코인보다는 비트만 합시다라고 아마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모든 게 실은 알트코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테이킹, 비트코인도 물론 하지만 이게 POS 체인이잖아요. 알트코인 ETF, 크립토 지수, 알트코인, 비트는 이미 그 뭐 할 게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고 그건 이제 another 레벨에 어차피 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동시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한다, 선물을 한다, 쉽지 않아요. 현물도 못 버틸 것. 제가 계속 뭐 시쳇말로 2%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이건 저는 진심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다 못 버티고 이제 떨어져 나가시는 걸 제가 한두 명 받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트도 꾸준히 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비트도 이제 좀 쟁여 놓으시죠. 그리고 알트를 제가 하는 이유도 나중에 비트 더 사기 위해서다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위험을 수익을 나는 한번 감행해 보겠다.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 해 보겠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그래도 시총이 높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각 섹터의 대장주 위주로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 그쪽으로 돈이 어차피 몰릴 테니까. 알트코인 ETF, 지수 ETF, 뭐 규제 명확성, RWA, 이자 주는 거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트코인 관련이고 이것은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욕구, 다른 말로 더 큰 수익을 요구하는, 갈구하는 욕구예요. 그렇겠죠. 비트 수익으로만 만족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은 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만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여기에 2배, 3배, 레버리지, 알트코인, 지수 뭐 등등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말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온다고 봐요. 1년에 2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물론 뭐 이제 3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매도 타이밍이었죠.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올해 4월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매수 최저기였잖아요. 올해 4월달. 그러면 매도 최저기 지금 왔습니까? 전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코인을 올해는 뭐 이렇게 판 기억이 그러니까 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올 하반기에 한 번쯤 오겠죠. 그게 언제인지를 맞춘다?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차트 본다고 그게 나옵니까? 확률적인 거죠. 하반기 언젠가 이거 오겠죠. 지표 보고 그냥 파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아직 코인베이스 앱 순위 제가 확인해 봤더니 380이에요. 일반인들 코인 투자 지금 관심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좀 올랐다 막 이더리움 막 띄우는데 일반인들은 이더리움에 관심이 없어요. 비트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밈코인 시총 작은 거 들어오겠죠. 언젠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좋은 코인들 위주로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담는 게 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